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최강욱 변호사 일정 때문에 그만 맨날 바빠 그 인간은. 자, 땜빵 전문 이재하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하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대 이제 안 버벅거린다고. 아유, 버벅거리는 거에 원인을 찾았다. 정봉주가 찐밥 한 명이면 버벅거리지 않는다. 버벅거린다고 아직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예. 댓글 봐요? 댓글 보죠. 댓글 보면 오래 못 살아요. 댓글 보지 마. 자,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가 방위산업체 비리, 방산비리. 대통령이 무척 화가 나 있는 대목이죠. 방산비리를 캘 전문가 홍익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예. 홍 의원님 어제 박주민 의원이 출연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제는 이제 그 청와대 문건. 예. 근데 박주민 의원은 초선인데 3억이 다 차서 후원금이. 아, 부럽네요. 그 계좌를 닫았다고 막 여기서 그냥 엄청 자랑을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후원금이? 아직 한참 멀었죠. 지금 재선 아니에요? 재선이죠. 좀 쪽팔린데? 그럼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후원 어떻게 해달라고? 예.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나 하도 오래됐고 국회의원 한 지가 한 50년 전쯤 일인 것 같아. 요즘 이 개인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하면 조금 안내 이런 게 있어요. 계좌하고. 그러니까 홍익표 페이스북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후원하는지 계좌번호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은 정치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일부 장관 영순위로 다 거론됐다가 장관도 안 되는데 후원금이라도 좀 차이지. 그런데 활동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후원금이 안 들어오지? 별로 그 홍보를 안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읍소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찼을 거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도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좀 얼굴이 너무 있습니다. 귀공자처럼 생겨갖고 그래. 돈 많은 줄 알고. 돈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10만 원 해주면 무슨 그 세액공제되고 그러는 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계속 됩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대신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세금 내는 대신에 국회의원들 후원하면 그렇습니다. 그 세액공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 검색해갖고 페이스북이나 해서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좀 슬프게 얘기해봐요. 요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정치로 그리고 깨끗한 정치로 정말 보답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도울지 말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구 쇼핑몰 와이드몰 소식입니다. 와이드 WID 9.net 들어가면 와이드몰 있고요. 와이드몰에는 매주 압도적인 최저가 제품들이 입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스마트카라가 입점됐고요. 또 스웨덴 명품 가방 툴레 백팩 이게 압도적 최저가로 입점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오는 물건은요. 쇼앤소파 고급 통가죽 소파 그리고 10년 무상 교환을 보장하는 톤트니 빨래 건조대 아주 좋은 물건들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이 변호사님 와이드몰에서는 어떻게 이런 최저가가 가능한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궁금하더라고. 검증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 이미 타 쇼핑몰을 운영했던 한 5년쯤 운영했던 팀이 있습니다. 어디 쇼핑몰인지 다 알거든요. 우리 물건 이용하는 사람들 어디서 온 팀인지 다 알아. 그분들이 저하고 손을 잡고 8명인데 물건이 딱 들어오면 그 회사 찾아가고.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요. 그다음 물건 써보고 그다음 동영상으로 뚝쭉 촬영하고 그럼 몇 개월을 검증을 해요. 그래서 검증이 딱 끝나면 이제 입점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싼 줄 아세요? 왜? 여기만 단독으로 보장을 해요. 독점. 다른 데 물건 안 넣고 우리도 들어오면 예를 들어 소파가 들어왔다. 그럼 다른 소파는 우리는 안 받습니다.
여기만 소파를 들여오게 해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독점 판매로 보장을 해줘. 그럼 이분들이 매출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정적으로 팔려 물건이. 그러면 굳이 여기서 수익을 높이 매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 수익을 6개월 정도 보장을 해주니까 자기들도 가격을 낮추는 거죠.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들어갈 게 없거든. 전체 수입은 보장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들어오면 그래서 검증 절차 까다롭고 한 번 들어오면 아주 좋은 물건이고 들어오면 한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와이드몰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생산자가 좋아져요. 판매자도 좋아지고 판매자는 우리 아니에요? 또 우리 여기서 수익이 남는 거를 갖고 전국구 네. 후원비로 쓰죠. 예. 그다음에 또 어디 누구 무슨 뭐 촛불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도 후원하고 네. 좋은 데 나눠 쓰고 그래서 곧 여기서는 멋진 말이 있죠. 쇼핑이 후원이다. 그 생산자도 살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네요. 싸게 살고 그래서 진짜 싸요 물건이. 좀 여기 가입했어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 해야 되겠네. 내부에 저기 있구만. 그리고 지금 와이드몰 와이드9.net 와이드9.net 몰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파인프라 제가 그 치약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잖아요. 네. 그 이번에 제가 그 이태리 여행 가는데도 그 치약을 갖고 갔어요. 이태리 치약보다 좋아 이게. 뭐 이태리가 치약이 좋은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 여행용 키트를 드립니다. 파인프라에서. 와이드몰 이용하시면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그리고 판매하는 저희도 좋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방산비리. 대통령이 노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매국행위, 뭐 이적행위 이렇게까지 예, 표현했으니까. 예. 무척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정을 봤을 때 무척 높은 수준의 센 발언이죠. 예, 높은 수준의 경고음이죠. 보통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좀 그 표현 자체는 되게 유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건 다른데. 앞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서 유하게 좀 다듬는 쪽이었었거든, 역할이. 근데 이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셨고 이번에 그래서 생각보다 센 발언을 하신 거죠. 저는 그 방산비리도 그렇고 적폐청산. 그건 이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대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데
사실 좀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촛불 마지막에 구호로 걸었어요. 네.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피켓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젠다였고 슬로건이었고 그럼 그걸 받아야지. 그렇죠. 사실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국민들이 말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아, 난 그 세 개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적폐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 적폐란 말을 우리 사회에 화두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그 적폐란 말을 정치권에 그럼요. 들고 왔다가 적폐의 대상이 되는. 그럼요.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방산비리 무슨 위원회인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위원회까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국방부 차원에서 하고. 예. 그게 아마 검찰까지 다 붙어서 조만간 이제 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겁니다. 예. 제가 예. 홍익표 의원님하고 김종대 의원 두 분 중에 누구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기사를 딱 봤더니 김종대 의원은 역시 섹시하게 세게 나갔어. 예.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은 조금 이렇게 좀 절제된 듯한 발언인데 벼랑을 그쪽으로 확 실려가더라고. 듣고 있나 김종대. 이제 또 자기 얘기했다고 또 나하고 방방 뜬다고. 그런데 지금은 추정이잖아. 아직 근거가 나온 게 있나요? 일부 확인된 건 있지만 예. 아직 뭐 우리가 늘 수사 단계에선 최종적인 범죄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부 제보 그다음에 확인된 사실관계를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검찰의 수사가 들어와 있고 예. 전체적인 골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KF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지금 비리가 건이 너무 뭐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산비리라고 하면 예. 흔히 이제 그 방위산업 관련된 예. 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 유형을 보면 몇 가지 제가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는 이제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게 있어요. 네. 정보를 유출해서 그걸 이제 군수업자들이 그걸 갖고 이제 미리 이 사업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사 기밀을 제일 많이 유출한 사람이 있는데 최강욱. 그건 군의 범죄 사실을 유출시켰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가 비리가 있습니다. 원가를 조작하는 거죠. 원가 비리.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그 USB를 뭐 몇만 원에 구입했다 막 이런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2,000원, 1-2,000원짜리를 만 원에 구입하거나 이렇게 이제 원가를 조작해서 원가 조작. 예. 이 국민 부담을 부풀리는 이 원가 조작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 공문서 위조 형태가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하면 예를 들면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거죠. 이번에 대표적인 문제가 된 게 이제 수리온 같은 그런 거죠. 수리온. 헬기. 예. 헬기 사업 같은 경우 이게 분명히 부적격인데 성적서를 조작해서 적격 판정을 내려주는. 이게 이제 공문서 기사가 위조.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수리온이. 그렇죠. 이름도 참 희한해요. 수리온이 뭐예요? 수리온은 계속 수리 중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아재 개가 섹시했어. 뭐 겨울에 뭐 하여튼 유리가 얼고 예. 또 물도 새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종이배 띄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형태가 군수품 부실 획득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불량품을 구입하는 형태죠.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저거하고 좀 비슷하네. 그 원전에서 원전 마피아들이 중간에 부품을 사는데 중고로 싹 페인트 칠해갖고 새 것처럼 둔갑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볼트 너트를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거를 불량품을 구입해서 그냥 꽂아놓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 지난번에 그 원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 맞아. 그래갖고 거기가 세고 그랬었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군수품 납품 비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군수품, 군납 비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짝퉁업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짜웅해서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 못하게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이에요. 여섯 번째가 특정 업체의 유착, 편의 제공.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경쟁 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있는 거죠.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형식은 입찰을 형식을 하지만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도리어 이제 소위 그 전관예우가 여기에 관련된 거죠. 뒤로 갈수록 커지네. 단위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유형이 되게 6가지가 이 방산비리 유형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한 가지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를 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복합적인 비리 유형인데 되게 네. 이제 한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니라 한 2가지 내지 3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게 비리 조사해 보면. 야, 그런데 이게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그 후보 시절에도 이 얘기를 했나요, 많이? 아, 이거 굉장히 엄하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산비리 문제가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 문제됐었죠. 그렇죠. 더 올라가서 우리가 사자방. 그렇죠. MB 정부 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MB 정부 때부터 소위 사자방에서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위산업 비리, 방산비리죠. 그래서 사자방이라고 이미 네임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9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19대 때 이 사자방 비리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네. 4대강 들어가지도 못했고 방위산업도 조사도 못했잖아요. 그랬죠. 유일하게 이제 그 자원외교 좀 들어갔다가 자원외교도 그 당시 새누리당이 완전 블로킹하는 바람에 그 국정조사 해놓고 그 결과 보고서도 채택 못했어요. 맞아. 19대 시작하면서부터 4대방을 해갖고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그 2012년 아니에요. 4대 말도 잘 만들었다 그랬어 그때. 사자방. 네, 사자방. 그런데 그때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게 제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워낙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K9 자주포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평 연평도 포격됐을 때 북한이 포격했을 때 K9 자주포가 다 작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일부가 작동을 못해가지고 대형 사격을 못했어요. 아 쏘려고 그러긴 그랬어요? 쏘려고 그랬는데 고장 났잖아요. 그때 확인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총 9문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 포 2개인가 3개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전차. 흑표인가 그 전차 있지 않습니까? 흑표. 그 포신이 대포 쏘면 쪼개진다고 그러고. 전차포가. 그리고 수륙 양용 장갑차 했더니 장갑차가 그때 빠져가지고 장병들 그때 3명인가 익사했잖아요. 뭐 통영함도 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통영함은 지금도 아직 현재 배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술을 못하고 있는 거야,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영함이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뭡니까? 세월호 때. 쓰려고 그랬지만 그때 최종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된 거죠. 참모총장은 해군 참모총장은 나가라 그랬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넣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몰랐던 거죠. 나갔다가 구조하러 갔다가 침몰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방산 비리 발본색원 하겠다 하면서 특별수사 그걸 만들잖아요. 팀을 만들잖아요. 방산 비리 합수단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형식적으로는 기소도 많이 하고 구속도 많이 시켰는데 이 문제가 전혀 건절이 안 되고 물론 기소됐던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은 거의 다 무죄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유형인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간헐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 그 전투기 수입, KF 프로젝트인가 그랬었죠, 그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에 KF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박근혜 당시 후보가 놔둬라. 그건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조롱했냐면, 야, 니네 많이 뜯어 먹었으니까 그건 우리 먹을 거로 좀 놔둬.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어디서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걸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산 비리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특히 무기도입과 관련된 비리는 권력의 최고 핵심부하고 연관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무슨 이 군납비리 있잖아요. 피복이나 신발, 전투복이나 이제 군화 이런 비리는 그냥 상시적으로 이렇게 짬짬이 구조에서 일어나는 거고. 별 몇 개짜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역 예비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먹는 거고. 그건 기존에 무슨 우리 무슨 제한군인의 산하의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짬짬이 구조로 해먹는 그런 게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대규모 무기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 조단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장 도입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한 10년,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무기 도입한다는 거는 그 수리할 때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총액 규모가. 그러니까 이 무기 플러스 이 부품 조달. AS. 부품 조달까지. 예. 그렇죠. AS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번 무기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 부품 조달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2조 원 사업이라면 실제로 거의 10조 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무기 구입할 때 대체로 맨날 이게 인터내셔널 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기 구입을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 이전이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약 문제 안 하게 되면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로 가야 된다든지 기술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 기술 인력이 직접 들어와야 돼요. 우리 F-15 전투기 들어왔잖아요. 네. F-15 전투기 우리 열지도 못해요. 수리를. 그걸 하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에요. 어허. 왜냐면 그거는 자기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기를 하나 도입한다는 거는 한 무기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소위 해서 금맥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런 방산 비리는 대체로 권력의 최고 지도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최고 지도부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는 그런 비리들이 많을 것이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핵심 인사가 그걸 대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리베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베이트가 10%냐 5%냐 이런 게 아예 한번 기회가 되면 누굽니까? 린다킴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구속돼 있어요. 홍성교 교도소에. 그러시구나. 얼마 전에 1년 확정됐대. 확정됐어요? 네. 홍성 여자 사도가 있어요. 마약. 그렇죠. 마약이었죠. 마약 관련. 거기는 관행대로 이거는 몇 프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기 규모나 또는 무기 대상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몇 프로 이거는 몇 프로 이게 아직 리베이트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야, 그럼 2조면은 우리가 보통 무기 얘기하면 5조, 8조 막 이렇게 되는데 8조만 돼도 10%는 8천억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 5%만 돼도 4천억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짬짬이 구조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아니 그게 딱 그렇게 리베이트가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그전에는 우리가 무기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무기 구입을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절에 비해서도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서도 100배니 200배니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아시아 책임자였었어요. 보잉사. 근데 보잉사는 무기도 만들고 민간 항공도 만들고 그래갖고 포트폴리오를 하잖아. 근데 로키드 마틴사는 그냥 오로지 무기만 생산하거든. 로키드 마틴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 팔자는 부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친척이 보잉사 있고 보잉사가 점점 이게 매출이 주니까 아시아 지부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거로 철수하더라고. 왜냐면 로키드 마틴사에 다 뺏겨버리니까. 지금 로키드 마틴이 굉장히 위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드도 재고 처리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드 때문에 망하게 생긴 게 뭐예요? 사드가 지금 워낙 고가인데 미국 사는 나라가 없잖아. 사는 나라가 없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미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수 산업의 이 역사를 보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DI 구상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레이건 정부 시절에 그렇죠. 스타워즈 계획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레이건 정부 시절에 이 러시아 그 당시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핵무기를 쏘면 우주정거장에서 쏜다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몇 대 맞고 내려오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다 이거를 원격 차단한다 했는데 레이저로 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우주에서. 근데 그게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 쌍둥이 적자에서 레이건 정부의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망한 겁니다. 사실 레이건 정부 시절에. 그래서 그게 현실화된 버전이 바로
MD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 그렇죠. 예. 우주에서는 막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막자. 예. 그 고고도에서.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현실화한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걸 쭉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상대가 10만 원짜리 쏘는데 여기는 1억짜리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의 계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그 별로 안 비싼 미사일을 하나 쏘는데 그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쏘는 거는 한 10만 원, 100만 원짜리 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1억짜리, 10억짜리로 쏘는 게 이게 비용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뭐냐 이제 최근에 전략이 바뀐 게 원점 타격으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제거해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드를 막는다는 거는 국가 방위비 분담을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사드도 이제 트렌드가 좀 밀리는 거네. 그렇죠. 이건 미국이 이미 그 방위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에서도 바로 빼고 GBI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 처박혀 있던 사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하는 박근혜 정부 한국으로 보내준 거죠. 그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네. 사드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사드 얘기를 좀 더 하면 재밌는 게 국방부가 우리가 했던 얘기를 했어요. 한민구 장관이. 처음에 그 사드를 배치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누가 그 사드를 우리한테 쏘냐. 북한이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떨어뜨린다는 거는 거의 고고도를 거의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쏴야 이게 서울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국방부 한민구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호. 자, 근데 이거를 사드를 저쪽 성주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성주에 배치하는 순간 대전 이북이 방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라. 우리 국민의 경제력의 50%가 있는 수도권이 방위가 안 되는데 그거를 왜 배치하냐. 그랬더니 원래 북한이 이미 이 수도권은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이제 지금 국방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수도권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렇죠. 이제 탄도미사일 고각으로 쏠 수 있으니까. 고각으로 90도로 쐈다가 2700km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거야. 100m. 그러니까 100km, 150km 앞을 쏘려고 하늘로 2700km까지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주로 이제 내려가니까 이 앞에는 방어할 수가 없다. 예. 여기다 쏘지 않는다. 그리고 북이 그렇게 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북이 미쳤다고 무슨 고각 발사하겠냐. 예.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때 가능성을 열어놓자. 예. 그런데 이제 성주 해놓고 그거 봐라. 이건 방해 못하지 않냐. 그랬더니 북은 애당초 거기에 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발사하려면 89도로 발사하고 성주에 발사하려면 87도로. 아니 88.5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드 배치를 놓고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보수 언론이 일부에서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나 2조 원 그렇죠. 되는 거를 들여다놓고 없는 것보다 낫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잘 안 팔리는 거는 창고 대방출하는 거는 땡처리하잖아요. 땡처리하면 1% 가격에 맞아요. 소비자 가격 1% 가격에 팔아갖고 그 사람들이 한 5%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팔거든요. 그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 건 줄 알아요? 그걸 통으로 해갖고. 그래, 건수로 다 알잖아요. 통으로 해갖고 중국으로 보내는 택배비보다 싸게 팔아야 돼. 그래서 보면 옷을 킬로그램에 달아서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드도 그렇게 땡으로 들어온 거야. 이거는 한 거야. 거는 이제 제대로 자기들 제가 받은 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아직은 이제 미국 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공짜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까 방산 비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어느 순간 우리한테 넘어와요, 운영이. 그러면은 수리 위지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전시작 조건 넘어오는 거 아니야.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것도 이제 넘겨주려고 할 거예요, 미국은. 그럼 벌써부터 보수 진영에서 이거 하나 갖고는 성주밖에 이 디펜스가 안 되니까 평택에 놔야 된다, 여기 놔야 된다, 선홍에 놔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은 뭐냐면, 저게 사드가 한 개 포대가
그 발사기가 6개, 8개의 미사일을 포함한 1개가 8개 미사일에서 48발이잖아요. 48. 예. 그 미사일이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뭐죠? 그 잉크젯 그 프린터 팔 때 프린터는 가격이 별로 안 나는데 잉크가 비싸잖아요. 잉크가 비싸죠. 잉크를 계속 사야 되잖아. 그렇죠. 저게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 한도가 있어요. 올해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폐기하고 새로 사야 돼요. 아, 부식이 되나요, 그게 또? 그렇죠. 사용 연한이 있어요. 맞아. 그 액체 연료, 고체 연료로 점점 바꾸는 이유가 액체 연료는 북한의 미사일도 액체 연료는 일정 한 뭐 몇 개월 지나면 다 부식해갖고 못 쓰게 되거든. 예. 그리고 개봉하는 순간, 그러니까 개봉을 안 하고 있거나 개봉하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시스템을 점검하려면 가끔 시험 발사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발사해야 되잖아. 동해안에다가 좀 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 그 작전 운영을 해야 실전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러면 미사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비용은 나중에 최소한 우리 그 주한미군 분담금에 포함시키겠죠. 그럼 사실상 그 록히드 마틴은 미사일 파는 거예요. 남북 간은 계속 대치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해 준 게 제대로 고맙겠네요, 그럼. 그렇죠. 고각으로 쏘질수록 고마운 거죠. 초기 가격을 우리가 안 되다 하더라도 그 방산업체에서는 미국 국가가 사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그렇지. 예. 그렇죠. 저거를 그 소파 협정에 따라 갖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다 넣는 순간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빠져 있거든. 빠졌고 우리가 지금 1조가 좀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는데 사드까지 포함시킨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을 하자. 이번에 갖고 우리가 뭐 계산 잘했잖아요. 간접 비용 내는 거, 토지 무상 공유하는 거 쭉쭉 계산하면 우리가 한 3조 내지 4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백악관에서 아주 모범적인 동맹 관계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드를 한 2포대 정도 넣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한 4조쯤 되잖아요. 그것도 방위비 분담인데 니네가 70% 내라 그러면 3조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분담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고 결국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예. 어떻게든 뭐 우리가 사든 아니면 우리가 비용 대부분을 언젠간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자, 이걸 뭐 좀 아까 오늘 주제가 약간 벗어난 거긴 하지만. 아니, 좋아요. 이거 뭐 사드 얘기하면 우리는 늘 좋아. 김종대가 그러잖아. 사드 공짜인 줄 알았더니 왜 사드인 줄 아냐. 그래서 왜 사드니까 사드세요. 그래서 사드래. 그 인간도. 그래서 이게 방산비리 문제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단위가 커요. 기본적으로. 단위가 크니까 뭐 예컨대 뭐 참모총장 선에서 혼자서 해먹기는 어렵다는 거지. 어렵지.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하고 대통령이 참여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12년서부터 16년까지 또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의 주요한 전략이 사자방이었고 그 4대강 이번에 뭐 이제 감사원에서 한다 그랬고 자원외교도 또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위산업은 어찌 보면 군 개혁과 또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군피아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직 장성들이 대부분 방산비리에서 연계가 있어요. 물론 뭐 일부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외 수출 뭐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중간에 대리 회사에 들어가서 자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국내 그 무기 도입 과정에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 왜 어떤 자문을 하겠어요? 짬짬이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내 후배 중에 누가 이거 무기 구입 그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 걔하고 내가 연결시킬 테니까 당신들이 그쪽에다 판매를 해라. 그리고 제일 핵심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보 획득이죠. 정보 획득. 그럼요. 그게 이 전직 고위장성들을 이 방산회사에서 자문받는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구입을 어떤 걸로 하려냐. 그다음에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 즉 똑같은 무기를 구입할 때도 예를 들면 헬기를 구입할 때 헬기의 특성에 따라서 강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악전에 대비한다든지 대전차 그 작전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무기 구입할 때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획득하면 무기를 입찰할 때 자기의 강조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이 획득하려는 무기의 핵심이 예를 들면 대전차 헬기라고 치죠. 그 북한의 대전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할 때 그거를 강조점을 갖고 입찰을 계약서 원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캐내는 거는 군에 있는 현역으로 있는 후배 장성들. 네. 이 사람들에게 야 이번에 무기 구입하는데 포인트가 뭐야? 그럼 이제 군 장성들은 그 기밀을 빼주는 것을 군사 기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방산비리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미 해서 이미 적발돼 가지고 수사받거나 이 실형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정보 유출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사 기밀 유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기 그 도입 계획을 알려주는 거. 두 번째는 무기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무기의 그 특장점을 우리가 원하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군 당국이 원하는 무기의 장점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불공정한 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비리는 법조 비리에서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법조 비리면 빙산의 일각이네. 껌값이야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된 지금 정관 예우는 이런 데 다 있는 거. 방산업체들이 고위 장성들 퇴역하면 다 이렇게 뭐 고문이니 등등으로 다 영입하잖아요. 예. 영입하는 이유가 이 로브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껏 자꾸 나가갖고 뭐 하냐면 1년에 수임료 이제 나중에 검찰총장 추천될 때 그 낙마하는 이유가 1년에 수임료 한 228억 받았다, 30억 받았다.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의 내사에 걸려 있는 대기업들. 그 기소하지 않고 빼주는 거거든요. 자기 그렇죠. 후배들한테 얘기해서. 선익이 안 내고 전화 변론을 해서. 그 전화 한 통화했고 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는 당신들 지금 내사 들어온다. 그렇게 해갖고 1년에 해봐야 이제 뭐 몇백억씩 버는 사람인데 요즘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몇백억 벌었다 그런 거고 보통 정관이어도 몇십억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게. 하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여기도 그 사브사 에이전트한테 군사기밀 유출해서 관계자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 잠수함 사업 이것도 군사기밀 유출해서 여기는 이제 독일 HDW 중개업체인데 여기 또 관련된 자가 구속됐고. 그 현역 군인들이 다? 현역 군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현역 군인과 국무원은 군형법 대상으로 될 거고요. 그렇게 아마. 그리고 일반인들 이제 군수업체는 이제 일반 검찰로 갈 테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정보 유출입니다. 이 정보 유출이 초기 단계에서의 비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방산 비리 합수단 만들었잖아요. 2014년 11월 달에 뭐 단장이 저기겠죠. 저 김기동. 김기동이요? 네.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현재 대검찰청 부패 범죄 특별수사 단장이죠. 그렇죠. 현재. 네. 나하고도 연이 좀 있는 분인데. 이제 그렇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하여튼 영향력을 행사해서 단장을 시켰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하여튼 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면 2014년 12월 달부터 2015년 7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해서 많이 구속시켜서 기소를 했어요. 63명 기소하고 그중에 47명을 구속 기소했어요. 그게 이제 민간하고 군 장성 다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잘한 2014년 11월이요? 2014년 12월부터 12월 2015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하면서 했었는데 보면 그 위에 대가리들은 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는 합동 수사 형태로 하니까 아까 군 장관이 현역들은 군 검찰이 하는 거고 이쪽 민간인들은 이 검사들이 하는 건데 따로따로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합조단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군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뭐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들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선배들 라인을 타고 그 자리에 왔었는데 수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이 자체적으로 그 수사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계속 무죄 나는 게 이 그 특별수사 비리 합수단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고 이게 청와대에서 던져주는 사건만 그 범위 내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 찍어내려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 수사를 해서 표적 수사라면 뭐 변호인의 활동에 제대로 변론하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거의 무죄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속됐던 사람 중에. 그런데 이때 현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옹 의원님이 2014년 12월에 12월서부터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2012년부터 했죠. 2012년서부터. 근데 이때 박근혜 정권에서 방산비리 뭐예요? 정확한 타이틀이. 이게 방산비리 합동수사반. 방산비리 합동수사반을 왜 만들었어요? 벼랑 안에.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는 아는데 왜 만들었는지. 그 이명박을 치기 위한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있었죠. 롯데감사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위산업도 들어갔는데 MB의 반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유야무야 되죠. MB가 반격을 했어요? 그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정권의 뿌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원세훈 구속과 관련돼서 그 이미 지금 이제 이게 그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바뀌면서 지금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이명박 정부는 이제 MB한테 칼날이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에 저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홍 의원님 여기 몇 번째 오셨죠? 지금 2번째 왔어요. 이 타임에 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중간 광고 들어가요.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정치가 풀려가는 것 같아 한 장, 기분 좋아 한 장, 미래에 희망이 생겨서 한 장. 아무리 그래도 과음은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꽃. 우리 주위에서 행사가 많은데 막상 꽃을 써야 할 때 어디서 사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꽃도 좋고 사는 보람도 있는 좋은 사람과 플라워.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에 있는 1,500개 작은 영세 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그 국정원에서 지금 TF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서훈 원장이 지금 조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난리 났잖아요. MB 쪽이 난리 났어요? 자유당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죠. 뭐가 막 튀어나오니까. 아하. 청와대 또 그 자료도 나오고. 예.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청와대 자료. 그리고 일단은 국정원의 자료는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하. 자기들 대선 댓글 게임 어떻게 했는지 다 아네.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저게 정권이 작년에 바뀌었으면 예. 원래대로 이제 아니 올해 바뀌고 정권이 내년 3월에 바뀌잖아요. 예. 그 내년 2월 말에. 그때까지 다 정리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공소시효가. 국정 댓글 개입이요? 그래. 다 끝나요. 오. 이 선거법 위반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법은 6개월이니까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예. 다 끝나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공소시효 중단은 되는데. 아니, 본인 대통령은 몰라도 그 나머지 수사 사건들은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종료됩니다. 5년인가에. 예. 그러니까 2012년에 시작된 수사가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6개월이 빨리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조사가 가능하고 기소가 되는 거예요. 금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때 관련된 여직원, 국정원 여직원. 아, 국정원법에 그 적용이 되나 보지? 아,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있죠. 선거법만 단기소, 예. 그 공소시효고요. 국정원법은 공소시효가 꽤 길죠.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겁니다. 이 6개월의 갭이. 근데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짜 치려고 했어요. 그 자원 비리도 감사원 감사를 왜 했겠어요? 감사원 감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면서 기조가 바뀌어요. 조금씩 하면서 부실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바뀌어갑니다. 예. 아니, 그 4대강도. 4대강도 그렇고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번 하는데 그때 유야무야 끝내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도 살짝 문제가 있던 쪽으로 방향이 틀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갖고는 이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3번을 해갖고. 그렇죠. 그 자원 얘기도 똑같아요. 방산 비리는 사실은 이제 저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된 거죠. 그렇죠. 8개월 만에 종료된 거. 그러니까 다 그 당시에 보면 소위 사자방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조금 진행되다가 다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거는 당분간은 몇 년 동안 상시적으로 이거는 합동수사반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군 검찰은 없애야 돼요. 자기 식구를 수사를 못 하거든. 군사법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뿌리가 이렇게 깊잖아. 도대체 어디까지 쳐내야 되는 거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군 자체의 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군대에서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어요. 네. 군대 대신 징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군 갔다 온 분들의 특징은 말도 안 되게 이 군화 신고 가다 보면 못이 튀어나와가지고 발 피나고 막 이런 거 우리 경험한 불량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신발들은 이 아웃도어 신발 접착제로 붙이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 바뀌었죠. 이제 접착제로 바뀌었어. 근데 전에 접착제로 바꿨더니 이 접착제가 불량이라 떨어졌죠. 그 군화 신발 떨어진 거 기억나세요? 보도난 거? 접착제 불량으로. 그전에는 굽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걸으면 이 못이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위로 올라와서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발이 피난 적이 있어요. 못으로. 저는 장교로 갔다 왔는데 장교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뚫고. 학군 장교예요, 아르투시예요? 저는 정훈 장교. 6개월짜리 말고 그때는 없어져서요. 저는 이제 3년 갔다 오는 건데 임관을 기본 훈련을 받잖아요. 임관을 중위로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보다도 이제 전방부대 갔을 때도 한번 걷다가 이렇게 걸으니까 또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훈련 받을 때 또는 이제 행군하다가 이 야삽으로 야전삽 있잖아요. 그걸로 뒤꿈치를 막 때려줘야 못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신발 불량품이네, 불량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불량품이라고 해서 접착제로 바꿨더니 2년 3년 전인가 한번 접착제 불량으로 장병들 신발이 떨어져 놨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구멍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거 민간 그 운동화라든지 등산화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그렇게 해야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요. 떨어져 나오면 또 바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그 군복 요즘은 이제 그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이 돼요. 예. 근데 우리 때는 그 군복이 뭐냐면 팔 걷으면 하복, 그렇죠. 팔 내리면 동복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군복에 대한 추억은 아마 여기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시청자들 불안했던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정말 군복처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옷이 없어요. 여름에는 바람이 안 통하니까 덥고. 지금도 그렇게 되나? 요즘 거는 조금 나아졌다 그래요. 하복 동복으로 바뀌어요. 하복 동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한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안 통하니까 덥고 겨울에는 이게 옷에 온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옷이 군복이다 이러는데. 그거 수수께끼 내겠네요. 여름에 춥고 덥고 겨울에 추운 옷. 근데 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군복 그 아웃도어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도리어 군수품이 그 리드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 걸프전 있잖아요. 90년대 초에 걸프전 하면서 사막으로부터 이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때 군복을 최첨단으로 만들어요. 그거 이 걸프전 참여한 군인들이 우리나라 이태원 시장에 팔았어요. 그거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데요. 당시에 제가 알기에 90년대 중반에. 맞아. 우리도 대학 때 이태원 갖고 그 미국 카츄샤 옷 사입고 그랬거든.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그거는 이제 옛날엔 그냥 옷이었지만, 실제로 걸프전을 계기로 이제. 기능성 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모래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모래바람 막고 또 땀은 배출하고. 그래서 그 옷을 그 당시에도 한 20만 원 줘야지 사는 건데 물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걸프전 갔다 온 군인이. 그거 제가 사입은 사람 봤어요. 방송 PD였는데 그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얼마에 샀다고. 근데 이게 정말 좋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군인들 이 옷이나 이 피복 이런 여러 가지 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제일 나쁜 게 들어오죠. 시레이션이라고 있죠. 깡통에 있는 긴급 이제 이 비상식량이죠. 그 야전에서 우리나라 비상 시레이션하고 미군 시레이션, 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인 시레이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비빔밥일 거예요. 볶음밥 비벼는 거 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미국은 시레이션이라고 해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갖춰져 있어. 어느 정도 정찬으로. 그 사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우리 우리 듣는 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수준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 군수 물자가 다 취약해요. 얼마 전에 우리 근데 원가는 세게 들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제는 김광진 의원이 수통박군 사나이로 이제 자기가 늘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수통, 군의 수통. 이 훈련 받을 때 기억나죠? 이 알루미늄 수통. 2차 세계대전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런 거죠.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을 거친 제가 보기엔 거의 골동품이에요. 우프다 진짜. 그거를 이제 일부 바꾼 세척할 방법도 없고 세척해 주지도 않는 수통.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바꿔왔는데 플라스틱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거를 이제 김광진 의원이 다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꿨는데 일부 사단에서는 아직도 그게 지급이 안 됐대. 왜 지급이 안 됐냐 했더니 전시에 쓰려고 창고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새로 바꾸고 새로 들어온 군납품을. 옛날 거 그냥 쓰게 하고 장병들한테. 저는 이 문제의 기본 핵심이 뭐냐. 이 장병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중심의 경제인 것처럼 군도 장병을 아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종 2종 할 때 장병이 10종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1종이 탄약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진짜 병사들을 오늘 우리 방송 듣는 분들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다. 예. 진짜 남자분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 군대 생활하는 장병들에 대한 복지나 그 복지뿐만 아니라 이 장비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니 최소한 우리 밖에 쓰는 무슨 여러 아웃도어 회사들 제품보다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할 만한 그 비용도 그럼요. 있어요 우리가. 아니, 가갖고 우리가 1년 6개월 2년은 썩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우리 국방 의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 후방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게끔 가서 그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군납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군인들 쓰는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피복, 그 신발, 뭐 여러 가지 개인 장비들 이런 거 전부 다 그 경쟁 입찰 시켜야 됩니다. 수의 계약하면 안 돼요. 되게 수의 계약하는 게 그 뭐 지금 예를 들면 제한군인회 이런 데도 그 수의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건 좀 많이 줄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완전히 경쟁 입찰로 하고 저는 그 제대로 된 회사들이 입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이론은 비딩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입찰을 붙여요. 이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은 아예 입찰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량품 하면 진짜 엄하게 그 몇 배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부정당 업체로 이제 부정당 업체로 이제 지적해서 일단 대출을 입찰 제한 그렇죠. 기간을 그 핸디캡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그 이제 우리 과거 동네에도 이게 군에다가 모포하고 군복 납품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제향군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제향군인회가 이런 거 입찰할 수 있는 그냥 업체들이 직접 갖고 입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향군인하고 관련돼 있는 데들이 가서 입찰할 수 있게끔 이게 묘하게 자기들끼리 먹이사슬 형성이 돼 있었고 제향군인회도 이게 임의단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제향군 어쨌든 근데 국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향군인회. 그냥 그런데도 감사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방산비리가 큰 그 예를 들면 무기도입 같은 큰 것도 있지만 장병들의 삶을 바꾸는 이 방산비리 이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상시적으로는 그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지금도 보면 군 장교들 제가 얼마 전에 한 발언도 있지만 고위 장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자꾸 이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 야 10년 전보다 좋아졌어. 뭐 몇 년 전 언제 내가 그때 할 때보다 좋아졌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동시대 사회하고 비교해야 돼요. 사회하고 비교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하고도 다른 나라의 군 수준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한때 군에 가면 굶지 않았어 이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과거보다 좋아진 거지. 안 굶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 군이 그 정도의 그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보다 굶을 때보다. 근데 지금 밖에서 먹는 이 음식 수준이 어때요? 그거하고 지금 장병들이 먹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장병들의 복지 수준,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러면서 하면 정체되는 거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군 그 방산 비리 얘기하면서 또 군대는 개혁될 게 진짜 많지만 또 하나는 군대 의무시설. 그러니까 이런 데 돈 빼먹는 거 이런 거 다 막아놓고 군인들이 복지 문제 하는데 복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지가 의료복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군대 가고 더 고장 나갖고 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조금 바꾼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이 민간병원에서 그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민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군 시설이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나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된 게 이 수도통합병원 정도가 그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그 중요한 병을 확인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또 거기까지 올리는데 막대한 경비가 드니까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자. 그렇죠. 오다가 사고 나요. 오다가 이미 다 이 중병이 되고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도통합병원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제일 말단 이 소대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무실은 대대 단위로 있잖아요. 군의관이 보고 군의관이 본 다음에 연대나 사단으로 보내요. 병원으로. 그러다가 군단이나 군사령부 병원으로 또 가는 거고.
그도 안 되면 수도통합병원까지 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골병 다 드는 거죠. 급성 환자 같은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사망하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간단한 이 초기 단계 그래서 이미 암 말기가 됐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그렇죠. 6개월이나 이렇게 흐르면은요.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에서 자기들이 수준이 안 되면 빨리 그 외부 검진을 민간 병원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교도소에도 그래요. 예.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요즘 교도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무과장이 판단해서 자기들 할 수 없다라면 바깥으로 바깥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제가 홍성교도소에 있는 게 2012년 아니에요. 예. 2012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서 치과 의사가 들어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분은 자원봉사야. 돈 안 받아요.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홍성 시내에 있는 외부 병원에 교도소장이 쌀만 하면 나가요. 예. 그래서 저도 나가고 하나가 심하게 썩어갖고 나가갖고 이거 그 파노라마 CT 촬영 다 해요. 거기서 자기 비용으로. 예. 그것도 보험 되잖아요. 요즘 치과. 그 밖에서 다 하고 멀쩡하니까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교도소도 그러니까 교도소가 군대보다도 훨씬 민주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헌법이나 법률 이론에서 특별 권력 관계라든지 특수사회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가 1차 세계대전 때에서 이미 다 폐기됐던 건데 특수 군대라든지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당연히 제한돼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은 그 이론은 아무도 주장을 안 해요. 다시 얘기하면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헌법에서 누리는 기본권은 우리 모든 사회에서도 전면적으로 다 적용돼줘야 된다는 거죠.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이게 방산 비리뿐만이 아니고 군대에 애를 보낸 부모님이나 혹은 보내야 될 나 같은 부모님이나 이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곧 보내야지. 아니 이재화 변호사 아들도 곧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죠. 공감이 되지. 공감뿐만 아니라 이게 견딜 수 있을까? 혹시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방산 비리는 곧 군대를 보낸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사람을 먼저 중심으로 양용 제가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커녕 훈련하다 일 난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레이션도 위생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게 납품이 돼야 되는데 그 짬짬이 하다 보니까 위생도 안 된 걸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한 50톤 깠는데 50명이 다 아주 막 급성 식중독 이런 게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제 그 민군 합동으로 그러니까 민군이라는 이제 정부를 포함한 거죠. 민쪽에. 그러니까 민과 군을 분리해서 한 건데 합동으로 군 그 장병들 그 생필품이나 포함해서 군납 전반에 대한 품질 조사하고 감사도 해야 돼요.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잘못된 물품들은 그리고 회사들은 아예 이제 자격을 좀 박탈시키거나 그 불량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임 구조를 좀 정확히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 같은 이런 그 아주 고급 상급 장교들 말고 대위 중령 대위 그 위관급 연관급에 있는 이 하급 장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PX들하고 PX 물품 납품한 데고 다 짬짬이 돼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뺏쳐먹고. 그러니까 PX 가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에는 사회에선 보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치킨 이런 거, 닭다리 이런 것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병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줘야 되고 사회에서 사용하던 물건과 전혀 차별 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군대 납품은 우리가 면세할 수 있잖아요. 면세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면세를 하면 훨씬 더 싸게 장병들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사회에선 듣도 보도 못한 물품들이 PX에서 팔리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PX에 한정된 용어예요. 그거는 위에 거죠. 장교 누군가 연관돼 있었고 야 이런 물품 니네가 놀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에서 없는 물건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군 특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요번에 방산 비리를 우리가 크게 무슨 큰 무기, 대형 무기만 보지 말고 저는 우리 장병들의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그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삶 바꿔주는 게 이제 그 종국적인 목표지만. 그다음에 우선 몇 조 단위 빼쳐먹는 놈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당연히 다뤄야죠. 이 대규모 방산 비리 이거 하나에 그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최소 수천억 원의 비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군형법을 강화해 가지고 이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형량을 배 이상 그 강화하고 관련된 그 비리 업체나 관련된 자에 대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세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군 검찰이 있고 군사법원이 있으면 안 되는 법령에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법 다 폐지해야 돼요. 군 검찰 그러니까 일반 검찰에 경찰에 맡기고 군사법원도 일반 법원에 맡기고 다 폐지해야 돼요.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 물론 뭐 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도 군 검찰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시회만 하면 돼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그거를 다 조사할 수 있게 국회 국방위 산하에 그런 특별조사단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근데 사실은 한 3년이든 조사단 몇 년이든 조사하는 수사권이 없으면 이거 안 밝혀지기 때문에 저는 그 방산비리 합수단 이게 군 무기 비리뿐만 아니라 군 생활 관련된 용품의 비리까지 저는 문재인 내내 합수단 운영해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샅샅이 다 그 수사를 해서 지금 정식 명칭 뭐죠? 몇 개를 해야죠. 합동 그 조사단이죠, 그게요. 군 검찰. 지금은 조사단은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아직 없고. 근데 만들어진다면 이제 아까 지금 이자 변호사님 말씀이 핵심인데 저도 뭐 조사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수사권을 가진 거죠. 기소하고 수사 기소권을 갖는 그 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지금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그 특조위 때 세월호 특조위 때 요구했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조위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 정부의 의지가 그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까 민관 합동 수사단이면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아니면 최소한 검찰에서 몇 명의 검사를 파견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검찰이 특별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민군이죠. 민군 합동 조사단이든 수사단이든 기획단이든 좋아요. 뭘 하든 이름이 어떻든 좋은데 여기 핵심은 수사하고 기소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당연히 이 군 검찰도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 검찰에서도 파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좀 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 우리가 이런 이 조사하거나 그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포괄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뿌리를 밟은색은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 과거 정부에 있었던 최소한 지금 4자방 비리를 할 때 방위산업 비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한국형 그 전투기 사업, KFX 사업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수리온도 있고 그다음에 그 통영함 비리 문제도 있고 이런 대규모 비리건에 대한 이 조사 바로 해야 됩니다. 상설 기구화 해야 되네. 상설 기구하면서 단장은 국회에서 하고요. 그 상임 부단장을 국회 1명, 그다음 민관에 1명. 하는데 민관에 1명 제가 추천할게요. 최강욱. 그 군 검찰 출신이에요. 최강욱 잘하지 않을까? 잘하죠. 아니 그럼 내 제안이 어떻게 생각해요? 단장은 국회의원. 그다음 국회의원이 단장을 하면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려면 법률가에 법률가야 되죠. 그래서 법률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로. 그렇죠. 수사하고 그리고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게 하려면 검사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세월호 그 특조위 그 단장처럼 우리 이석태 변호사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하는 게 맞다고. 그럼 단장을 추천할게. 최강욱. 아니 군 검찰하면서 별 여러 개 날렸잖아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스펙이 좋다니까 자기가 누구 치고 누구 까고 조지고 그러는 건 전문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 만들어지면서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주면서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또 하나는 전 핵심적인 거는 군에 대한 그 문민화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국방장관도 군 출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왜냐면 자기들끼리 짬짬 해버리니까.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어제까지 합참의장 하다가 내일 그냥 오늘 바로 그 국방장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그런 사례가 빈번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군복 벗고. 그러니까 군복 벗고. 군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5년의 경과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5년 기간 동안 사회를 좀 알아야 돼요. 바로 뽑고 뭘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년 동안 방산회사 같은 데 가서 로비스트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격 박탈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고위장성들이 최소한 퇴역 이후 3년간은 방산회사 못 가게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벌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좋은 얘기했어요. 돈을 벌든가 명예를 하든가 공직자는 명예를 택하라는 거죠.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3년 이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서 이 방산업체 엄격하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가는 걸 좀 제한을 하고 또 그런 거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후배들이 그 짬짬이 구조를 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수사단이나 이런 그 특별조사단이 만들면 그 과제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면 국회에서 규정을 통과시켜서 법을 하든 그 정부가 시행령을 하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그 근원적인 걸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짬짬이 구조를 해야 되고 군이 이 민간 출신이 좀 들어가서 그 짬짬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육방부라고 그러잖아요. 더 얘기하면 그냥 육군 사관학교 육사 출신들의 그 군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 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장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성으로 올라가면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요. 예를 들면 육사 출신이 20%라면 전체 장교에 그러면 군 장성에도 25%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장성으로 가면 아마 육사 출신이 훨씬 높을 거예요. 한 그렇죠. 70% 이상 될까? 제가 정확한 통제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확언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자기 출신 비율에 장교 그 배출 비율에 두세 배는 될 겁니다. 최소한. 맞아요. ROTC 출신이 별 닮은 신문 기사거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들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짬짬이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사 출신이 많고 육군 출신이 거의 중요 보직을 독점하다시피 하다니까 이런 짬짬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조사단 만들어지면 지난번에 그 노승일 씨가 한 방송에서 정유라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아빠 정윤회가 형하고 하는 것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방산 비리할 때 향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걸 잘 조사해야 되거든요. 전걸 잘 조사하는데 린다 김과의 관계, 그다음 최순실과의 관계, 정윤회의 흔적, 그다음에 여기 또 우병우의 흔적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문고리 3인방의 흔적 이런 거를 좀 잘 찾아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일벌백계 하고 다시는 이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어쨌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군의 요직을 독점했어요. 이명박 때 국방부 장관 했죠? 그렇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합참의장을 했잖아요. 아, 그랬구나. 합참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했죠. 국방부 장관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했어요. 국방부 장관 했죠. 계속 했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그다음에 했죠. 잠깐 쉬었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장기 한 집권했네. 8, 9년 가까이를
국방부의 최고 핵심을 요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KF-X 사업도 그렇고 저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도 사드도 그렇고. 그거 한민국 국방장관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유력한 설이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그 고비고비마다 무기 도입 결정 과정에서 그 김관진 씨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김관진 씨 감옥 갈 수도 있을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죠. 아니 조사에서 만약 범법 행위가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감옥 가. 그걸 물어보는 그건 뭐냐면 거예요. 유죄가 되면 네. 처벌될 수 있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건 내가 바라는 사항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조사를 해서 뭐 혐의가 있으면 기소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재판받았고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가서 거고. 무상급식 받고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그 방위산업 관련된 문제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비리 여부를 떠나서 그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방위산업의 비리나 지금 뭐 수리온 헬기에 비도 샌다는 거 아니에요? 2-3천 마리짜리 자동차도 비 잘 안 새는데 물론 내가 그 얘기했더니 자동차도 비 샌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서 근데 헬기에 비 새고 헬기 날개가 프로펠러가 헬기 몸통을 때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장성에 있던 사람들이 법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내가 군에서 사실 뭐 자기들이 고생도 물론 했겠지. 근데 군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이거 누구한테 보상받지?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재향군이나 얘기하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쪽 오면 거기서 로비스트 해갖고 돈 군대에 있는 저 눈먼 돈 안 빼쳐먹으면은 바보 취급받는 거거든. 이런 군 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그 군 국방력 강화한다고 GDP의 2.9%까지 이제 국방비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전제는 방산 비리에 대한 그다음에 국방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 방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다음에 국방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말 올려봐야 밑빠진 돈이 물붓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엉뚱한 사람 배치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방산 비리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신 거고. 우리가 북한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쓰면서 맨날 우리는 자주 국방을 못 해요. 국방 예산이 북한 1년 그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북한 국방비보다 몇십 배를 쓰는데 맨날 우리는 미군 없으면 북한한테 못 이긴대.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디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무장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장들이 도리어 그 무리하게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우리 신립 장군이 이길 수 있다. 저걸 과소평가하고 군대꿀 주력군을 끌고 갔다가 패퇴하면서 그 또 배수해준 치고 다 그 주력 그 정예부대를 막 상실하면서 한양이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보면은 그 도리어 그 너무 자신만만해서 이게 역량은 안 되는데 자신만만해서 패한 적은 있어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장성들이 미군 없으면 전쟁을 못 하겠다고 이런 무장들은 이러한 장수들은 동서고금에 없었어요. 그냥 바로 감옥 보내버립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비리는 우리 군의 생명과 사실 직관된 문제이고 대통령 말씀만 말 맞다나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이다. 네. 이번 정부 때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정말 이 적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서 맞아요. 진짜 오랫동안 그 누적되었던 적폐라고 보면 됩니다. 군대 보낼 아이를 갖고 있는 이재하 변호사님,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럼요. 보내려도 저도 불안해. 철없는 애가 군대 가갖고 해병대 수색대 간다고 저렇게 날뛰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데 진짜.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만들어지면 거기 참여하나요? 저는 국방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참여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제가 당의 이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 3, 4.
정